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열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또 들어? 아우, 열받아. 열받지 말고 한 번 더 받자. 롯데카드 연말정산 한 번 더 프로젝트 2014 시즌. 연 1,000만 원 이상 이용 시 5개 항목 연간 이용 금액의 1에서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 해당 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예,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예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비판에 대해서 사태 수습에 나섰죠? 네, 교도통신은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인 국가안보국의 수장을 맡게 될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 내정자가 내년 1월 취임 뒤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치는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논의하게 될 거라는 게 공식 보도지만요. 외신들은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로 빚어진 미국과 주변국과의 갈등 해소 방안이 무게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역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유감을 표한 바 있어서 야치 내정자에게 한국, 중국 등 동북아 관련 국가의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에 그 아베 1차 내각 때 아소다로 외상 밑에서 사무차관을 지냈던 야치는 아베 외교안보팀의 실세이자 외교 책사로 불려 그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중국도 비판 강도가 계속 세지는데 이 외교부 명의로 또 비판 담화문이 나왔죠? 양제츠 중국 외교안보 담당 국무위원이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며칠 전 천하에서 가장 옳지 못한 행동을 감행했다.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에 대한 공개적 도발이자 역사 정의와 인류 양심에 대한 난폭한 유린 행위 등이다 등등이었는데요. 중국이 대일 관계에서 부총리급인 국무위원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양 의원은 첫 마디만 아베 총리라고 호칭하고 이후에는 직함이나 존칭 없이 아베라고만 불렀습니다. 앞서 양이 중국 외교부장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한 날 그 기타라 마사토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엄중히 항의하는 등 중국의 대일 비난 메시지는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 소치 올림픽이 2월 달에 열리는데 이 러시아에서 폭탄 테러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의 한 기차역에서 강력한 규모의 폭발이 터져서 최소 1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국가수산위원회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볼고그라드는 소치 북동쪽 690km 지점에 인구 100만 정도의 도시인데요. 이 폭발은 자살 폭탄 공격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도시에서 지난 10월 21일에도 한 여성이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해서 7명이 사망한 바가 있거든요. 네, 이번 폭발이 또 다른 이슬람주의 무장 조직의 행동으로 밝혀지면 소치에서 동계올림픽 개최가 6주도 안 남은 상황이라서 더욱더 러시아의 치안 우려가 증폭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또다시 중동을 찾아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새해 몇 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나란히 방문해서 평화협상안을 협의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이 지난 3월 취임하고 나서 벌써 10번째 중동행입니다. 케리는 내년 1월 1일 미국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면담하고 바로 이어서 라말라로 건너가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주정부 수반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직접 대화를 어렵게 성사시킨 후에 9개월 내에 평화협상을 타결시키겠다고 케리 장관이 그동안 강조해왔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팔 간의 협상이 평화협정 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군 주둔 문제라던가 또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 계속 발표되면서 실제로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이 남북한 문제와 함께 세계의 골칫거리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 시간보다 서부가선도로 안양 가는 길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양평교에서 오목교,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도심 방면 오금교에서 목동교 사이로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국회대로 따라 도심 쪽으로 신월 나들목부터 영동구 구청까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마포대로 공덕 오거리에서 마포 우체국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종로는 종로 5가에서 세종대로 4거리까지 양 방면 제속도를 밑돌며 진행합니다. 동작대로 동작대교 방면 사당역에서 경문고교를 지나는데 밀리고 있고 반대 과천 쪽으로도 이수역보다 사당역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그 밖에 언주로는 서강대교 쪽 이동하는데 내곡 나들목에서 구룡터널 반대 도상공원 앞부터 서울 세관까지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소식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은 27일 미국 증시는 장중 최고치까지 올랐다가 막판에 소폭 하락하며 끝났습니다. 연말 휴가 등으로 전반적으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는 1.47포인트, 0.01% 내려간 16,478.41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03%, 나스닥 지수는 0.25% 떨어졌습니다. 예, 하락했다기보다는 보합으로 봐야 되겠군요. 네. 이제 관심은 산타 랠리가 연초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여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미국 증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좋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다우지수는 50번, 또 S&P 500 지수는 44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나스닥 지수도 닷컴 버블이 붕괴된 2000년 9월 이후에 처음으로 4,100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중앙은행이 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가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어서입니다. 이번 주에도 각종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30일에는 주택 판매, 31일에는 소비자 신뢰지수와 주택가격지수, 2일에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등이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경기 지표를 통해서 경제가 확실히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증시는 1월 1일에는 휴장합니다. 예, 그렇군요. 미국 경제가 살아나니까 국채금리까지 꿈틀대고 있죠? 네, 미국의 금리 방향을 대표하는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요. 지난 27일에 3.004%를 기록하면서 2년여 만에 처음으로 3%를 돌파했습니다. 2012년 7월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다음에 이후에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한 지난 18일 이후에 상승세가 더욱 뚜렷합니다. 월가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년에는 3.5%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대해서 국채금리는 투자자들의 경제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기 때문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전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채권과 회사채 등 다른 채권 금리도 따라 올라서 기업이나 가게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일본과 이 환율 전쟁이 벌어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내에서는 사실 금리보다 환율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LG경제연구소가 내년에 원달러 1,000원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았네요. 네, LG경제연구원이 어제 2014년 대내외 리스크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미국 출구 전략의 파장, 신흥국 리스크, 또 속도 조절에 나오는 중국 경제 등 8가지를 내년 우리 경제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리스크로 진단한 게 바로 환율입니다. LG경제연구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등에 대한 환율 절상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면서요. 이 결과로 국제적 절상 압력과 그런 기대에 투자하는 투기 자금이 일거에 우리나라 원화에 집중되면서 달러당 1,000원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 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요.
실물 경제의 활력 저하가 나타나면서 생산과 고용, 소비 지출이 동반 위축되는 일본식 불황이 초입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 부자 증세 이러는데 결국 이제 이뤄지는군요. 정치권이 여기 합의했다면서요. 예, 여야가 어제 그 역대 연봉을 받는 그 고소득자의 세수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받습니다. 그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건데요. 2011년에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이 그 최고 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린 이후에 2년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부자 증세입니다. 지금은 소득세 최고 세율 38%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3억 원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표 구간을 새누리당은 2억 원 초과로,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낮추자고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3억 원 초과 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은 3만 3천 명이고요. 이들에게서 걷는 한 해 세수는 6천억 원인데 민주당 안대로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낮출 경우에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9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세수가 3,500억 원가량 증가합니다. 1인당 연평균 352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꼴입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대형마트들이 주요 생필품 이익률이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장보기가 급난다는 말이 왜 들리느냐 했더니만 여기저기 쏟아지는 그런 그 불만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 8월 우유값 인상을 시작으로 최근 탄산음료를 비롯해 과자 가격까지 줄줄이 올라 안 그래도 서민들 가격에 부담이 되는데 일부 생필품은 원가가 내려가는데도 판매가는 오히려 오른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사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아 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생필품 13개 품목의 원가와 대형마트 판매 가격을 비교 조사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입니까? 저희가 그 조사한 13개 품목 중에는요. 예. 서민들이 주로 찾는 식용유, 그다음에 설탕, 또 그 라면, 뭐 막김, 맛살, 이런 종류, 어묵 같은 거, 이렇게 해서 13개 품목입니다. 예,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어떤 품목의 마진율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던가요? 일반적으로 저희 13개 품목 중에서 예. 유통 마진율이 평균 한 34.4%인데 그 중에서도 이 막김, 왜 김 구워갖고 파는 요게 한 73.3%의 마진율이 가장 많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설탕이 한 47%, 밀가루가 한 46.7%, 식용유가 한 53% 정도. 이렇게 서민들이 많이 찾는 품목에서 마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균 마진율이 34.4%라고 하면 그 자체로서 폭리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체로 봤을 때 우리가 그 폭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유통업체가 갖고 있는 이익,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봤을 때 이 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유통업체가 갖고 있는 영업적인 이율도 한 65.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생필품에 있어서 지나치지 않느냐. 아무리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지만은 이런 제조업체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거는 이거는 좀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도를 보니까 김,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식용유, 밀가루 이게 이제 원가보다 2, 3배 비싼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트들의 담합이 없다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결국은 저도 생각할 때 이게 그 대형 마트들의 그 바잉 파워 되는 거죠. 이 바잉 파워로 인해 갖고 이제 독과점 이런 걸로 인해 갖고는 결국은 이 가격을 갖다가 상승시키는 이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요 생필품 중에서도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품목의 마진율이 오히려 더 높은 건 마트들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장난질로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예. 담합을 했다는 그런 것도 엿보이는 게 보입니다. 예. 예. 그 원가에 붙여진 마진은 제조업체하고 대형마트가 이제 나누어 가질 텐데. 네. 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익은 대형마트가 2배가량 더 많이 가져간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 영업이익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업체하고 대형마트하고 그래서 대형마트가 한 65.6%, 그 다음에 제조업체가 한 44.4% 이렇게 갖고 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언론에 이제 주목받은 부분이 원가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출고가가 떨어졌는데 판매가는 인상됐다. 이런 네. 품목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네, 품목들이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품목에서 보면은요. 예. 라면이라든가 오렌지 주스, 우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7.1% 출고가가 떨어지거나 불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가는 6.6%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마트가 유통마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소비자에게서 뜯어가는 이런 현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게 유통구조의 일종의 상당히 잘못된 구조적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주스값, 우유값 올릴 수밖에 없다고 왕왕대던 것이 결국은 이런 내막이 있었군요. 그렇죠. 예. 그 대형마트 입장은 그런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건비와 매장 운영비가 올라서 어찌할 수 없다. 실제 이익률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원가에는 내려가거나 혹은 불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매가를 인상할 때마다 저희 소비자단체 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이걸 항의를 하면은 인건비,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이런 것 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업이익이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5년간 봤을 때 2012년도까지 쭉 한번 13년까지 봤을 때 약 3.2% 증가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품목에 있어서는 정말 윤리적이고 좀 양심적으로 적당한 합리적인 이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는데 지나치게 이 소비자에게 있어서의 부담을 많이 주는 서민생활에 아주 결정타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이렇게 이윤을 많이 맞은다는 것은 이거는 윤리적인 측면이 엿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리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물건은 이 공장 출고가가 내려가는데도 가격을 올리고 있고 예, 많이 팔리지 않는 품목은 그냥 조금 이익을 붙이고 이러는 형국이군요. 글쎄 그런 게 엿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한 10% 정도라고 하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마진율이 높은 겁니까? 기본적으로요? 이제 그거는요. 이제 저희가 생필품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13개 품목. 그러나 기타의 공산품이나 이런 거는 마진율이 더 폭이 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생필품의 기초 생활과 연결된 이런 서민 생활과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마진의 상한선을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초 생필품의 먹는 거에 대해서는 한 10%의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을 받지 않는 마진을 받지 않는 이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정부가 지금 현재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설정을 해서 이 서민 가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 이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관리 체계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금 그 말씀은 이제 앞으로 대형마트들의 마진율 상한선을 정하는 가이드라인 이 말씀이시죠? 예, 생필품에 대해서 이제 기초생활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소비자 단체 협의회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는요, 한번 업체에, 대형마트의 업체들의 사장님들을 불러서 이거를 자율적으로 한번 인하할 수 있는 거를 유도해 보고요. 만약에 그런 거에도 응하지 않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생필품의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좀 설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 서민 가게의 출혈을 갖다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는 이런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강력하게 촉구하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아 회장이었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산에 오를 때면 눈앞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나 주상욱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코로바와 함께라면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의 방식대로 산을 즐겨라. 기표웨이 에코로바.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예, 출발사침 3부였습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줄줄 새는 바람 따라 줄줄 새는 난방비 틈새 바람 막으면 새는 돈도 막을 수 있지.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겨울에 내복 입은 당신이 멋져. 전열기 사용 줄이는 당신만 멋져.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높아지는 전력 사용 육교 시간대에 맞게 절약하는 당신.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에너지 절약은 올겨울 가장 가치 있는 행동.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가득가득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휴대폰 가입할 때 가입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정보까지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가입 신청서 원본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변화된 습관 하나로 원치 않은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까지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예,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 마지막 정치 토론이군요.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국정원 개혁안이 브레이크가 걸리네요. 이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정보관의 정부기관 출입 금지 법에 명문화하지 않으면 수용 못한다. 어제 그래서 여당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닌 밤에 홍두깨다 이랬는데 또 야당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네 분이나 말씀하신 건데 왜 이걸 명문화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황 의원님. 새누리당도 보면은 그것을 갖다가 법에 넣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죠.
선언적으로 넣고 그야말로 구체적 세칙에 관해서는 그것을 국가정보원의 내규로서 규정하자, 규제하자 뭐 그런 얘기니까 사실은 어떤 절충점을 찾기는 쉬운 것 같은데 저는 김한길 대표가 어제 11시에 이제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수용 불가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병호, 김지원 양당 간사가 그동안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 놓은 합의 자체가 일단 이제 스톱된 상태 아닙니까? 근데 김한길 대표가 이렇게 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그동안 정치적 상황 때문에 조금 마지막 삿바 싸움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충분히 어떤 타결의 실마리는 찾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치 부자들이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박 박사님? 네. 오늘 오전에 아마 담판을 한다 그러죠? 원내 지도부가 담판을 한다고 하니까 담판이 되면은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가 될 것이고 안 그러면 내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오늘 또 밤에 또 그 서로 실험하다가 결국은 내일 마지막 날 처리하지 않겠냐. 흔히 이제 국회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12시 넘으면 차수 변경합니다. 차수 변경하면 내일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수 변경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벼랑 끝.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도 보면은 전술 전략적으로 밀고 당기는 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뭐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만나서 담판을 한다고 하니까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저는 국정원 계획을 강도 높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보기관이 미국의 최고의 정보기관처럼 또는 무슨 이스라엘이나 뭐 남유럽의 최고 정보기관처럼 세계적인 정보기관을 거듭났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데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수사권 문제가 제일 크다고요. 이 수사권을 안 가지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보기관을만 거듭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검찰이나 경찰로 넘기고.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 같았으면 아마 이번에 또 우리 박 박사님은 안 됐을 겁니다. 크게 또 섭섭해할 것 같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협상하는 거 보니까 너무 진도가 안 나가길래 도대체 이래서 무슨 협상을 할 것인가 봤는데 좀 그 내용이 좀 다운됐다. 처음에 하나. 두 번째는 특위의 간사가 야당 간사가 문병호 의원입니다만 계약의 내용도 보지 못하고 도전부터 먼저 찍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발목이 잡히는 이런 모양 속에서 도대체 협상 전략이 뭔지 거기다가 또 대표까지도 여야 간사들 간에 협의했던 내용을 거부하는 이런 모양새가 과연 국민들 앞에 설득이 있겠느냐. 뭐 두 가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못마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현재의 국정원의 법도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별탈없이 운영했던 건데 결국 모든 문제는 제도보다는 운영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봐요. 보니까 우리 법이 없어서 법을 어기고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법이 없고 헌법이 없고 형법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국정원 댓글 의혹이 나왔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운영과 감시, 감독 이런 시스템에 의한 어떤 견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지금 어제 보니까 김한길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아이오 상시 출입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야당도 좀 말미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오라는 게 그야말로 정보관 아닙니까? 정보관인데 각 이제 정부기관이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 상시 출입을 갖다가 규제, 금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명문화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만약 아이오 출입을 전혀 어디에도 못하게 한다면 이른바 국가정보원 내 국내 파트는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이제 야당이 판단하는 것은 그동안에 들어서 부작용이 너무 많았으니까. 부작용이 많죠. 상시 금지만은 이제 막아야 된다. 상시 금지 아니면 그러면 불상시 출입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있죠. 부득이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법에 참 명문화하는 것은 야당도 할 거예요. 야당이 그냥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집권 경험이 있는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김한길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다른 걸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새누리당에서 좀 이 대목은 양보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잠깐만요. 더 중요한 것은 예산안과 결부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십니까, 박 박사님? 지금 결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 오전에 담판이 안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예산안만 좋습니다. 예산안만 처리합시다. 국정원은 내내 합시다. 이럴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은 절대 연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연계하면은요 역풍을 알거든요. 그래서 연계가 아니라 또 그럼 이거 타결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적으로는 뭐 연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당초에는 오늘 예산안하고 국정원 계획안을 같이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적으로 연계거든요. 그러나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자동으로 아마 국정원 계획안이 처리가 안 되면은 연계돼가지고 오늘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황 의원님도 그래 보시면. 근데 연계는 어차피 자연스럽게 연계가 됐는데
초읽게 몰리면 여당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야당이 더 답답해요. 예, 그렇겠죠. 왜냐하니까 지금 만에 하나 진짜 우리 박 박사님 말씀대로 초읽게 몰려서 초를 넘겨서 해를 넘겨서 모르겠어요. 그나마도 1월 1일 새벽 6시에 올해같이 그나마 통과시키면 괜찮은데 그거 아니라 일주일 늘어졌다. 그런 일이 생겨서 만에 하나 진짜 헌정 65년사 최초로 뭐 준예산 집행한다?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 역풍은 여당도 물론 된소리를 맡겠지만 여당이 받는 된소리 10배 이상은 야당이 맡게 돼 있어요. 왜냐하니까 여당은 어쨌든 뭔가 통과시키려는 그런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가운데 야당은 발목 잡는 이미지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도 부담스럽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계 발목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새누리당 입장에 있어서는 국회 선진화법 그 황우여 대표가 과거 원내대표 때 주도해서 만든 건데 아마 여기다가 보니까 막고 갈 겁니다. 최소한 선진화법이 없었으면 예산안이라도 통과를 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내년부터는 2014년부터는 그저 국회 선진화법죠. 국회법에 보면은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이 예산안은 12월 1일 날 그렇죠. 자동 상정되게 예, 자동 상정하도록 돼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올해 한 해만 좀 고통스러운 거예요. 글쎄,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고통이 클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세법하고 부수법안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국정원 계획 안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보니까 오늘 아침에 세법과 관련해서는 최고 구간 세율을 대폭 낮추는 거는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지금 3억 원에서 대폭인데 그 대폭이 얼마냐? 새누리당은 2억을 하자.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이죠 지금. 근데 이거는 충분히 절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억이나.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렇게 해서 더 얻어내는 세수가 별로 되지 않거든요. 불과 몇천억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마치 이걸 갖고 대단한 어떤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 개인 소득세만 하더라도 상위 1%가 전체 소득세 한 20%. 예, 그리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0%를 내요. 나는 저도 이게 뭐 최고 구간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만은. 진짜요? 예, 해당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우리 부자들도 화를 내지 않겠느냐. 자신들만 너무 내니까. 우리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부자들. 근데 그렇군요. 문제는 네. 이것뿐 아니고, 근데 국민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은 또 많이 내는 사람이 적게 받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전부 다 소득 재분배 구조인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나는 보편적 납세부터 먼저 앞세워서 전체적으로 세제 개편을 해서 부자들에게도 더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도 조금이라도 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숨겨져 있는 세원도 포착을 해서 공평과시도 실현하고 오랜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부자 감세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구간 세율을 그대로 가더라도 구간은 2억 원 정도 1억 원 이상 낮춘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할 말이 있는 대목이거든요. 적은 성과는 아닙니다. 한 구간 정도를 더 정세를 하는 것을 새누리당이 반대했습니다. 하는 건데 그걸 또 반대를 하더라고요. 새누리당이 반대했습니다. 예. 그래서 못 돼가지고 이번에 한 2억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진전된 것은 뭐 인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앞서 이제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이른바 이제 부자 증세죠. 부자 증세했을 경우 얻어지는 세수라는 것이 한 몇천억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규모로 봐서 세수 이제 내수 몇백조 되는 그 내수 중에서 별로 포션이 얼마 크지 않지 않느냐. 5천억 정도.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는 어떤 국민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치유랄까요? 그래 일종의 조금 우리나라의 노블리스는 오블리제를 좀 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감수해야죠. 그런데 국민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정성, 공평성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세법 저는 그 제자치의 세제발전심의위원인데 이 문제를 각국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너무 자꾸 부자 감세 이런 선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지금 부자 감세 얘기하지만 사실 법인세 문제거든요. 개인 소득세 그렇죠. 문제가 아니고. 핵심이 법인세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철도노조 파업 21제인데 지금 노조 간부 민주당 사에 갔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황 의원님? 일단 보면 그건 뭐 노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예. 당에 또 뭐 민주노총에 또 한국 조계사에 가 있음으로써 어쨌든 우구나 삼을 수 있는 어떤 연결 고리를 갖다 만들지 않았어요. 그건 잘하는 부분인데 또 경찰도 현재 보면 민주당이라든지 민주노총이라든지 조계사에도 진입해서 끌어올 수 뭐랄까 연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이제 한 군데만 또 진입도 못하죠. 그렇죠. 이제 안 돼요. 예, 지금 그러니까. 민주노총 있는 경향신문사 그리고 조계사 그리고 그다음에 민주당사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에도 못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너무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어쨌든 보면 업무 방해로 고소고발돼서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파업이 일단 조만간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마냥 가겠습니까? 정리가 되는 가운데 뭐가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굳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나와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죠. 박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민주당 사로 갔을까? 참 답답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회사에 가서 중재를 하려고 했더니 바로 거부가 돼버렸고, 또 민주당사에 들어가자니 거기서는 협상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그나마 아마 민주노총이라든지 철도노조 쪽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좀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정치권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정치권으로 간다고 해서 뭐 새누리당 당선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 당선으로 간 건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좀 야당이 앞장서 가지고 지금의 난국을 좀 중재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당에서 내치지 못하는 것이고, 빨리 저는 그래서 정치권이 포함돼서 노사정 협의를 해가지고 이 난국을 풀어내는 것이 철도 노조한테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도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왜? 내년에 공공기관의 어떤 혁신적인 개혁을 위해서 상당 부분 국민의 지지라든지 당사자들의 어떤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의 어떤 차선책인 대타입을 만들어내는 것도 방법이다. 그 대목에서 좀 민주당이라든지 야당이 앞장서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그 대목을 충실히 반영을 했으면은 막판에 좀 좋은 소식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안 그러면은 내년에 대충도로 가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노조, 정치권 다 그런 게임은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그것을 피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고민의 발로가 민주당은 서로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충돌로 가기에는 양쪽 다 명분이 좀 부족하겠죠. 다 부담되죠. 그럼요. 정부는 처음부터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는데 노조가 자꾸 민영화라고 하니까 대충돌로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겁니다. 또 정부는 누가 보더라도 강자 입장 아닙니까? 강자가 약자를 자꾸 겁박하는 모양새를 갖추기도 그렇고, 또 노조 입장에 있어서는 언제까지 사법부의 체포영장을 거부하겠습니까? 그건 사법부의 권위 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어떻든 전부 다 조금씩 마음을 열어야 될 텐데, 지금 이 국토교통부가 이 법인 면허를 냈어요.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어떻습니까? 이게 노조가 이 부분에 강하게 또 비난하고 나섰는데,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는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황 의원님? 참 모양은 안 좋았죠. 밤 9시 반쯤. 물론 그날 오후에 보면 대전지법에서 등기가 나왔죠. 등기 나오고 바로 3시간 만에 이 면허 냈는데, 모양은 안 좋았는데 또 당시 정부 입장에서도 크게 대안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이런 민주노총이 이른바 서울에서 총 10만 명 모이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가 있는 가운데, 그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지나면 또 월요일 날, 오늘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침 그날 보니까 국토교통부 2차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올해를 넘겨서 굉장히 보면 모양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거기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강공을 함으로써 오히려 보면 좀 노조가 약간 좀 한풀 죽었던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은 또 부득이한 선택이기도 했다. 부득이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저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물론 전략적인 선택이 맞을 겁니다. 전략적인 선택이죠. 이미 판을 짜놓고 착착 진행을 하고 노조를 압박을 한 거죠. 한번 봐라. 우리는 이렇게 간다. 어떻게 넣을래?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밤 9시 반에 등기를 하고 또 그나마 조계사에서 중재를 하는 와중에서도 고위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타입 없다는 얘기를 갖다가 밖에서는 음호를 하고 등등을 보면은 정부 쪽에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타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보다는 정부의 방침을 밀어붙이면서 노조를 압박하는 이런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왔던 전략적인 방향대로 착착 진행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 제2단계 창당 준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새 정추라고 하죠. 새 정치 추진위원회입니까? 이름이 하도 길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황 의원님? 지금 보니까 호남에서는 상당히 보니까 나름대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호남이죠? 호남에서도 보면은 이제 민주당을 앞서고 있거든요. 지지율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호남에서 전국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호남에서조차도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안철수 신당, 이른바 새정추가 나름대로 좀 가닥은 잡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인물이에요.
결국 육사지방선거 앞두고 어떤 인물을 갖다가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서울에서 과연 박원순과 어떠한 관계 설정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새정치후 앞으로 제대로 어떤 안철수 신당으로서 자리 잡느냐 마느냐를 갖다 가늠하는 분수령이라 볼 수 있겠죠. 예, 박 박사님에게 제가 조금 바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앞으로 올해 이제 아니죠. 내년에. 어떻게 되리라고 봅니까? 그 관계가. 기본적인 관계는 경쟁 관계입니다. 경쟁 관계. 그럼요. 경쟁 관계가 안 될 경우에는 민주당은 정당의 조립 근거가 희미해집니다. 예. 경쟁 관계가 안 돼버리면은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신당 창당의 명분이 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경쟁 관계인데 다만 경쟁만 하느냐 부분적으로는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각 단위별로 예를 들면 서울이든 뭐 아니면은 영남 어디든 정당에서 각 단위별로는 연대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인 관계는 서로가 치열한 경쟁 관계를 할 것 같고 또 그래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야권의 지형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도 아마 충분히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제 시간은 1분 40초 남았습니다. 올해의 베스트 워스트를 정합시다. 올해요? 예, 올해로 합시다. 뭐 이번 주 전부 다 워스트 끝에서 제가 올해로 바꿨습니다. 올해의 베스트 누구를 꼽겠습니까? 황 의원님? 베스트 못 뽑았어요. 좋습니다. 오늘 정치 외에는 베스트가 많은데. 아니, 정치만 국한에서는 베스트가 없습니다. 예, 박 박사님. 저는 뽑은 사연이 참 희한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말 이번 국회는 올해는 막장이었습니다. 정치평론가가 그렇게 말할 정도 막장입니다. 예. 여야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라 국민의 민생을 담보로 무한 정쟁 꺼내야 됩니다. 이 무한 정쟁에서 베스트 누구를 꼽겠습니까? 잠깐만요. 합니다. 이제 놉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남아있다. 저는 안철수 의원 그래서 꼽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꼽았습니다. 전 변호사님. 제가 꼽은 사람 역시 없습니다. 자, 올해 워스트 황 의원님. 워스트는 너무나 많은데 저 워스트 오브 워스트. 예. 저는 문재인 의원입니다. 예, 문재인 의원. 전혀 예상 지금 못했습니다. 이유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 박 박사님. 저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꼽았습니다. 1호 인사의 눈물, 대한민국의 망신이었다는 측면에서는 윤창중 전 대변인을 꼽았습니다. 제게 올해 워스트가 네, 워스트가 누구를 꼽았습니다. 바로 안철수 의원입니다. 예, 새정치에 아무런 등록을 내놓지 못하면서 아직도 새정치 한다는 것, 그리고 야권 분열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 다르군요. 예,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황태순 수석인구위원 그리고 시사평론가 박성영 박사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또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제게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금융에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한 명의 부자보다 100명이 잘 사는 부자 동네를 키우는 금융. 우리 동네에 먼저 투자하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은 신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금융, 신협. 며칠 전 어느 신문의 헤드라인, 출구 안 보이는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국민들 대다수는 당당함이나 뿌듯함보다는 답답하고 답답해 미칠 것만 같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국가부채 1100조, 가계부채 1000조 시대가 열리는데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인도 그렇지만 자영업은 창업 1년 만에 절반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산타랠리라고 해서 다들 신명이 나 있는데 우리는 때 아니게 칠도 파업으로 노동계가 총파업에 나선 데다 정치판은 국정원
개혁 법안을 두고 또 난리법석입니다. 금요일 모처럼 제가 대리운전을 맡겠는데요. 그분이 그러더군요. 그래도 자신은 용기를 낸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냅시다. 희망을 부리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